저는 정말 너무 운이 좋게 가난을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때를 돌아봤을 때 제가 가난했을 때는 완전히 지금이랑 반대로 생각했던 점들이 있어서 나중에 보기 위해서 좀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첫 번째, 원하는 거를 얻으려면 뺏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들을 보잖아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빼앗았길래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알게 된 거는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걸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그거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주던지 아니면 그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내놓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돈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 돈을 안 줘요. 네. 근데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야 라고 하면 교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명동에서 이벤트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명동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에 쫙 그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림판 해가지고 거기 하면은 사탕 주고 뭐 마스크팩 주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가면은 줄 쫙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서 갑자기 내가 중간에 가서 비키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그게 뭐가 의미 있어요? 이거 다 홍보용이고 어차피 이거 샘플 주는 거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거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비키세요. 일로 나오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난단 말이에요.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줄을 와해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옆에서 더 큰 선물 주는 그 이벤트 열잖아요. 그럼 이 줄 그냥 순식간에 다 와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뺏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게 의미 없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승진 자리가 하나 있어요. 나 동기들 여러 명이야. 워라밸이 중요하지. 승진이 뭐가 필요해? 그래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승진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야지 그 자리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모두가 경쟁하면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게 가치 없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그거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더라는 거죠. 재테크도 그렇잖아요. 재테크도 진짜 세상 가치 없어 보이는 거. 그런 게 가치 있어졌을 때 사람들 막 몰려들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두고 간 거, 버리고 간 거. 그런 걸 줍는 게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고 가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갈까요? 바로 다른 것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어떻게 가치 있어 보이게 하냐? 내가 그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 저거 원해. 저거 원해. 그럼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거를 제껴놓고 이것만 계속 매달리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뺏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뺏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누워서 보내는 시간, 그게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트래픽이라는 이름으로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결제했던 그 게임의 과금들, 그걸로 진짜 무슨 게임 회사들이 재벌들이 돼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 순위를 쫙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다 게임 회사 사람들이에요. 거의 반 이상은 게임 회사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금했던 것들,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했던 것들, 그게 다른 사람 다 부자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가? 마구마구에서 이승엽 나오는 게 중요한가? 거기서 이기는 게 중요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생태계 만드는 거, 부자들이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든 거에 매달려서 나머지를 다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게 이런 거죠. 제가 게임 중독을 벗어나게 된 것도 이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디 경제방송에 들어갔는데 게임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임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는 게임을 몰라. 게임이 재밌고 재미없고 상관없어. 거기서 얼마를 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한 달에 있는 유저의 숫자가 얼만큼 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씩 쓰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것보다. 왜? 그거는 장인정신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었던 거예요.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왜냐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니까.
그 돈이나 너의 하루에 너가 성장하는 거나 이런 거보다 지금의 재미가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너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거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힙한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피해를 안 줘요. 스스로 다 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던 거죠. 뺏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지도록 만들어서 그걸 주고 자기는 진짜 가치를 가져간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고 나서 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돈을 어떻게 뺏어올까를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모을까? 그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가구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 태그를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그것을 더 중요한 가치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돈보다 지금 이 돈 때문에 내가 카드 결제가 밀려가지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으면서도 이거를 사도록 만드는 거. 돈이라는 거는 무의미해. 너의 시간이라는 건 무의미해. 너가 학습하는 건 무의미해. 너가 성장하는 건 무의미해. 그럼 뭐가 의미 있어? 지금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지금 너가 보이는 그 브랜드, 그걸 너 옷에 붙이는 거. 그게 의미가 있어. 이걸 만드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빼앗는 것도 아니죠.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걸 얻으려면은 뺏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를 가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 자체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목표를 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세상에는 세계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한국이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대한민국이더라도 두 개의 세상이 있어요. 하나는요, 제가 결핍의 세상이라고 부를게요. 하나는 풍요의 세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 가난할 때 결핍의 세계에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뭘 목표하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나는 10억을 벌 거야. 언제까지 10억을 벌 거야. 그럼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유튜브 하는데 100만 구독자 목표로 할 거야. 이 결핍의 세계에서는요,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 비웃고 얘가 그거 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 세계에 있을 때 내가 책을 쓸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직장 동료들 중에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엉규야, 너는 시간 많은가 봐. 난 일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네가 뭔데 그렇게 일이 적어?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말할수록 목표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결핍의 세계에서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려고 아주 작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지금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그런 거 왜 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시도하는 것들을 다 우스운 시도로 생각했고 제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결핍의 세계에 있을 때, 그 결핍의 세상에 있을 때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서 속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주변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만나던 사람이랑 99% 이상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까지도 목표를 말 안 하는 선택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저의 목표를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같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줘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 가면 배울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요, 목표를 말하면 기회를 소개받아요. 온라인에서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온라인에는 여전히 이 결핍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목표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실제 오프라인 세상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핍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풍요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풍요의 세상에서 목표를 말하면 서로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온라인에서는 목표를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풍요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핍의 세상에 있는, 옛날에 제가 있었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 목표를 들을까 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금수저라는 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자식을 어느 세계에 낳아놓느냐,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결핍의 세상에서 자랍니다. 심지어 부모도 결핍의 세상에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풍요의 세상에서 자라요. 그 집이 부자고 가난하고가 아니라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서는 냉소적으로 말하고, 야, 그거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상위 가치에 있어. 그 집에서는, 야, 그건 너 말고 다른 애들 다 하는 거잖아. 야,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런 게 더 상위 가치에 있다는 거죠. 송충이 솔잎 먹고 자라야 돼. 이게 더 상위 가치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투쟁이에요. 투쟁의 세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서로 체스 같은 거예요. 서로의 왕을 쓰러뜨리는 게 목표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승리야. 그런 세상이 있어요. 풍요의 세계에 자라온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목표를 다 달성 못해. 그것이 그냥 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계에서는요, 서로 협력해서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달성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달성시키는 것이 그 팀의 성공인 그런 세상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풍요의 세계에 있다면 감사해야 될 거고, 그 미국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목표를 많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라. 이게 그 세계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핍의 세계에 있다면요, 여러분들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내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세계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 세계에 태어난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선택을 하세요. 빠져나오는 건 선택이잖아요. 그 세계에 빠져나오면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른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는 모든 세상이 결핍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같은 한국에 있다 그래서 같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잘못 생각했던 것, 저는 그 전에 뭘 하든지 좀 쉽게 포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거를 빠르게 자르는 거, 이게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포기를 안 하는 좀 끈질김이 생겼죠.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은 이거였어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근데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부분은 포기라는 거 있잖아요. 포기라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내 뒤에 쫓아오는 스토어,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좀 잘 하게 됐거든요. 근데 경쟁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내 뒤에 쫓아오는 렌탈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만 없애면 내가 독점이 될 텐데 그 렌탈 스튜디오를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제 경쟁자를 누구보다도 포기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포기시킬 수가 없었죠. 그냥 제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라는 게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되돌아봤어요. 근데 나한테 있던 포기가 사실은 내가 했던 거였죠. 저는 포기를 어쩔 때는 우리 엄마 때문에 포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을 포기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는 저희 가족들은 그러니까 주원규가 포기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아마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건 포기해야지.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 중에는요, 가족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가족이 어떻게 하건, 가족이 어떻건 그것을 자기가 포기하거나 희생돼야 되는 이유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가족을 신경 안 쓰고 내 길을 갈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걸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내 선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불가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거의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도 내 선택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 이런 낮은 곳에 있는 거, 아직 내가 못 든 거, 이게 내가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쩔 거야.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20대 때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같이 저랑 비슷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나. 근데 얘네들이 하나 둘씩 높은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약간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게 현실이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높은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비행기 같은 사람이 돼야지 떠오를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떠오르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은 강제로 나를 높은 곳에 둔다 그래도 결국에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제가 태어난 곳의 위치가 낮은 거를 계속 한탄하고 그랬지만 나를 비행기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랑 같은 무게의 이제 쇳덩어리랑 플라스틱이랑 이런 거 다 섞어서 둔다 그래도 그냥 이거를 비행기로 만들지 않고 하늘에 둬봤자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빠르게 추락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바꾼 건 원하는 거는 뺏는 거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뺏어야 한다.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자를 뺏고 이러잖아. 원하는 거 얻는 거는 뺏어야 하는 줄 알았다. 근데 뺏는 걸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뺏는 걸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목표는 주변에다 말하지 마라. 주변은 세상은 적이야. 포기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포기는 내가 당하는 것이다. 재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당하는 것이다.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결과가 안 나와서,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말려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포기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포기를 하는 것이 그냥 내 선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바꿨어요. 포기는 내가 하는 거구나. 이 세 가지를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은 좀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 아니면 생각을 바꿔서 살만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제가 말했던 세 가지 방향으로 하는 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포기는 나는 계속 당하는 거야. 어떤 걸 포기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100% 완벽한 조건이 나와야지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100% 조건이라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포기가 밖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알고 계신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 그 생각이라든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뺏어야 돼, 이 생각이라든지, 목표는 나 혼자 이루는 거야, 다른 사람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 세 가지. 이거를 바꾸면, 억지로라도 바꾸면 훨씬 더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얻고 더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남기고 싶은 영상이에요. 저도 과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게 제 일기장에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한 일기를 남기시면 이런 재밌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최고일 확률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어요. 수술 한 번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난다면 내가 그냥 아는 의사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예약을 할까요? 성과보다 인맥을 우선해서 사람을 정하는 분야는 결국 그 프로젝트의 크기가, 그 성패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분야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하는 메인 프로젝트는 인맥으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친하지 않더라도 명절 때 내가 소고기를 받아본 적 없어도 같이 건배사 외친 적이 없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인맥으로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인맥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런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난 인맥으로 살아왔는데 그건 결국에 인생을 걸만한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맥으로 껴줘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작은 프로젝트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만약에 축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축구팀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조기 축구에 인맥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어떨까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까지 갈 필요도 없죠. 수원 삼성도 못 들어가요. 인맥은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리 청탁을 하고 인맥을 만들고 인사하러 다녀도 자기의 메인 프로젝트 아니면 자기가 인생이 달렸어. 이런 일은 최고의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실력에 맞지 않은 기회를 억지로 인맥으로 얻게 되면 실패 경험만 쌓이게 되고 결국에 사람들한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맥은요, 서로를 지치게 만들어요. 세상에 비슷비슷한 사람 많고 경쟁이 많은 자리인데 그런 사람 너무 흔해. 근데 거기에 누가 인맥으로 들어오는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서로가 지치게 돼요. 불러온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의 실수는 계속 눈 감아줘야 돼요. 인맥으로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그걸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걸 눈 감고 외면하면은 반대쪽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마음에 불만족이 쌓이는데 관계 때문에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마음에 답답함만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인맥 때문에 관계가 돈독해지려고 뽑았지만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는 상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실력보다 인맥으로 자리를 얻은 사람은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너무 길고 너무 많은 검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매일매일이 증명이에요. 결국에 인맥으로 기회를 얻게 되면 그런 기회는 메인 프로젝트가 아닌 사소한 것들이 되는 거고 그런 일이나 프로젝트가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조차도 내 실력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에 맞는 프로젝트를 인맥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인맥이 활용한다는 건 내가 원래 얻을 수 있는 것의 크기가 있는데 그거보다 큰 것을 인맥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되어야 인맥을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인맥이 없어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맥을 활용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맥을 활용해서 얻게 되는 기회들은 원래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더 큰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로만 삶을 구성한다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원래 친했던 사람도 소원해지게 되고 내가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해서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 그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같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녀, 아내, 아버지, 그런 가족이죠. 이 이상의 인맥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실력적인 측면으로 다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엄청난 재능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아들이 그렇죠.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만약에 저희 아들을 인맥으로 인해서 저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결국 그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능력과 위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랑만 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과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맥이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런 말은 많이 들리잖아요. 인맥이 있어야지. 결국 인맥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이거 뭐에서 오는 얘기일까요? 옛날에는 키를 쥐고 있는 키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하려면 아니면 마트에서 메인 자리에 배치되려면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됐었죠. 심지어 취직도 청탁을 했어야 됐고 방송에 출연하거나 그러려면은 PD나 국장들이랑 인연이 있어야 됐죠. 잡지에 기고하려면은 편집장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에서 노출되는데 키맨이 있어요.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데 키맨이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 AI한테 수를 따를 수가 있나요? 유튜브 알파고한테 제가 소고기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낼 데가 없어요. 구글 코리아 대표님한테 소고기 세트 안 보내도 보낸다 그래도 노출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실력 있는 사람과 일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여행 작가가 될 수 있고 여행 유튜버가 되어도 좋고 아니면 여행 블로거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장사를 시작할 수 있죠. 누가 허락해줘야 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수? 누가 허락해줘야 가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튜버 되고 싶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서울 전체 다 따져봤을 때 가장 핫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 곳이 머리에 떠오를 수 있지만 하루 평균 방문자로 따지면 역시 더현대 서울이라고 여의도에 새로 생긴 백화점이죠. 그거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하루 평균 방문자가 5만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점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 거기 한 개 점포를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하루에 1000명 정도는 고객이 온다 그래요. 평균. 더현대 서울에 그냥 입점만 하면 1시간에 1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점포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입점하기만 해도. 그죠? 장사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자격과 자리를 받는 게 바로 인맥의 힘인 거죠. 더현대 서울에 입점시키는 키맨과 친해지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그냥 키맨 한 명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런데 그 키맨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게 1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더현대 서울에 점포를 내는 게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수년째 하루에 조회수가 1000뷰씩 나온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은 그 채널을 버릴 거예요. 심지어 그 채널은요, 월세도 내지 않고 공짜입니다. 공짜죠. 그리고 오히려 몇만 원씩이라도 조회수 수익을 줘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인맥의 끝판왕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그것과 버금가는 기회를 혼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죠. 인맥 끝판왕이 가지고 있는 기회에 버금가는 기회를 나 혼자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너무 흔해서 고마운지도 모르는 사람이 투성인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인맥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실력 있는 사람과 프로젝트를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실력 있는 사람과 일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대로 점점 바뀔 겁니다. 시대의 방향이 이런데 아직도 내 할 것을 하지 않고 인맥에 연연한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인맥 때문에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는 거, 그런 거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부자들은요,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탁을 할 자리가 있으면 그냥 안 하고 자기가 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맥에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옛날에 인맥이 모든 걸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안 되는 이유는 인맥이 없기 때문이지 라고 계속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시대 점점 더 인맥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기회를 줄 만한 사람 찾아서 만나느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안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경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열심히 사는 것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전전긍긍하면서 뭘 아끼고 이렇게 살게 되면 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고 아니면 싸움 나고 아니면 뭐 그걸 아끼려고 기를 쓰고 가족 간의 화목함도 깨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전전긍긍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결과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부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까요? 네, 1000원 한 장 아끼려고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네, 그게 바로 사실 저의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신발 3켤레, 바지 3벌로 계속 살았었습니다. 정말 아끼던 시절에는요. 근데 이 말을 프라다 옷을 입고 하니까 정말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이거는요, 제가 요즘에 잠깐 저를 위한 변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다가 어떤 자존감 관련된 컨텐츠를 봤거든요. 거짓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쇼핑이라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쇼핑으로 인한 자존감은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을 해야겠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저 스스로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랑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왕에 샀으니까 또 좋은 거 찍을 때 입어야 되잖아요. 안 입을 거면은 이게 산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욕먹을 각오하고 그냥 입는 겁니다. 그래 변명이 끝났고요. 하던 얘기 계속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신발 3켤레, 바지 3벌로 계속 살았었어요. 정말 아끼던 시절에는요. 그래서 교복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교복이 한 3벌 정도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교복처럼 저는 매일 같은 바지를 돌려가면서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략으로는 아무 성과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껴도 부라는 것 자체가 나오는 구멍이 없습니다.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아무리 아껴도 답이 없더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30이 넘어서야 알았죠. 혹시 주변에 아끼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할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알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성장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절약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찾고 소득보다 적게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다른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보게 됐을 때 쟤 좀 기분이 나쁜데 이 정도로 저는 절약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스타벅스 사 먹는 사람들을 저는 경멸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비를 사 먹는 정도, 그 정도도 낭비하는 걸로 보였죠. 그래서 저는 맥심을요, 탕비실에서 챙겨서 1.5리터 통이 있어요. 거기 그 물도 사실은 회사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받아서 커피를 만들어서 흔든 다음에 그걸 회사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커피를 저만 마시려고 이름을 써놨었습니다. 네. 사실은 전부 회사 걸로 만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돈 모으면 뭐가 바뀌나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봉이 한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한 반 정도 월세랑 생활비로 쓰고 100만 원씩 모아서 5년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거는 현금 5천만 원. 그게 다예요. 5천만 원 있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20, 30대에 창창한 시간 5년이랑 5천만 원이랑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천만 원 저는 적금해서 찾는 날에 그걸 느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20, 30대 그 회사 다니는 초반에 대한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경험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변동비랑 고정비를 구분해 가지고 변동비 통장은 따로 만들고 고정비 통장은 따로 만들고 이런 통장 쪼개기라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한 변동비가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요. 1년을 모으면 200만 원이 넘어서 노트북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 먹으면 여행도 한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달 사건이 터져요. 20만 원짜리 일 정도는 매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혼식도 안 가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을. 그럼 생존만 하니까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생존만 하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래서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시간을 빨리 보내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 안 드는 거. 게임이죠. 오히려 소액이지만 돈을 조금이라도 버니까 그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남는 시간은. 그래서 저는 20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간 게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엄청 근데 우울을 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싸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가 왔거든요. 날씨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외국으로 나오는 거는 태어나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도 했거든요. 우리 이제 이거 다시는 못 올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근데 비가 와버리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저가 이런 시절의 얘기를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하게 됐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절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축적을 시키면
결국에 터져야 될 때가 되면 터지게 된다.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저의 그때 경험을 빌려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다 직선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걸. 이번 달에 100만 원만큼 부자 됐으니까, 저번 달에도 100만 원만큼 모았으니까 이제 200만 원 모았어. 이렇게 1년이면은 1200이고 10년이 지나면 1억 2천만 원이 목표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등바등하고 무늬만 열심히 하는, 마치 그 1000원, 2000원 아끼느라 말다툼하고 거기에서 승리해서 아끼고 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축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버스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단어 어디에다가 붙이고 화장실 벽에다가 단어랑 공식 붙여놓고 똥 쌀 때 외우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에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인 시간에 공부할 때 하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본인이 실제로 공부를 해야 할 때는 안 해요. 수업 시간에도 안 하고, 뭐 저희 때는 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자 시간에도 안 해요. 놀아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이제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다 하는 거죠. 저녁 시간 때는 그때 석식 시간 때 농구해요. 그리고 석식 먹을 때 다 막 떠들고, 그리고 이거 야자 할 때는 자요. 버스 안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쪼잔하게 산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성장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쪼잔하게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성장은 스테이크의 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경제방송에 있었잖아요, 운 좋게도.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결국 어떤 얘기냐, 스테이크를 맛있게 하는 건 양념이에요, 아니면 고기 자체가 좋아야 돼요? 고기 자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기 자체가 좋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고기 자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딜 봐? 그 위에 후춧가루를 썼어, 아니면 어떤 양념을 썼어, 이걸 통장 쪼개기를 해야 돼, 풍차 돌리기를 해야 돼. 그걸 본단 말이에요. 얼마 아꼈어? 나 1200원 얼마 아꼈어? 2300원 아꼈어? 이거의 끝판왕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5천만 원 모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성장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뭐 선배들, 아니면 뭐 사실 김동완 소장님도 그때 만났었죠. 3프로TV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본질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다 개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5천만 원 모았잖아. 근데 5천만 원 통장에 있는데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마치 그걸 모은 게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했지만 들어주는 사람들은 끄떡거리면서 들어주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바뀐 건 뭘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게 생각했던 직장 생활. 거기에서 받은 돈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축적되고 있던 영상 제작과 관련된 스킬들, 그것들이 축적되고 있던 것들, 거기서 만나서 얘기했던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과 쌓인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 머릿속에 축적되고 있던 것들, 그리고 그렇게 회사 욕하면서 다니던 협찬 영업,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영업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생각, 그리고 서비스 응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축적됐던 것들이 폭발하면서 뭘 한 거예요? 유튜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어떤 부동산 투자나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한 거잖아요. 확 올라갔잖아요. 폭발한 거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았구나. 그럼 그건 뭐냐면 제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절약하고 차근차근해서 아등바등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맞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성장에 대한 축적이 있으면서 그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약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뭐 PDF 출판, 뭐 아니면 내가 어떤 커뮤니티 만드는 거, 이거 뭐예요?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밤낮 해봤자 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썩은 고기 스테이크에다가 후춧가루 맛있는 거 뿌려요. 좋은 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기 자체가 좋아야 돼요. 결국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작은 돈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절약하면 어제보다 부자가 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잘 잡고 그 다음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백날 만날 그거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과연 잘 올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절약 관련된 컨텐츠 보는 사람 진짜 없어요. 별로 시장도 작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 뭐 합니까? 가계부 써요.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뭐 합니까? 신용카드 쓰지 말라는 영상 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자르죠. 이거 아껴야 돼, 저거 아껴야 돼, 뭐 아껴야 돼.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팡팡 써요. 팡팡 쓰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쪽 본질 살리는 쪽조차도 안 해. 그건 뭐냐면 쉬는 시간에 놀았고 점심시간에 놀았고 저녁시간에 놀았고 야자 시간에도 놀았는데 버스 안에서조차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 할 말도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버스 안에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자근자근 하고 아끼는 거 중요하죠. 5만 원 더 모으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스타벅스 먹을 바에는 레시피 먹는 거 중요하고 레시피 먹을 바에는 맥심 먹는 거 숟가락 타서 먹는 거 중요하죠. 웬만하면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먹는 거 돈 아끼는 거 중요하죠. 절약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빛을 발휘해야 되려면 뭐가 있고 그게 있어야 된다? 바로 본질. 그 본질이 축적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뭐가 됐든. 예, 야자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절약은 필요 없어. 이게 아닌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아끼고 작은 것에도 절약하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질 없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걸로 쌓으려는 거, 내 주력 무기, 내 주업종으로 가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자잘한 모으는 거, 아끼는 거,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소모품 아끼고 이런 것들, 더 득달같이 모으고 이런 것들 도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질은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약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 도움되지 않습니다. 인생만 오히려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력 무기인 성장을 통해서 축적되고 있고 그것이 폭발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성장을 통해서 축적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뭐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자는데 내 주력인 부분에서 어제보다 새로운 지식을 더 알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내가 익혔거나 불편했던 것이 익숙해졌다. 이러면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뭘 하나요? 뷰트랩을 개발하고 있죠. 그럼 오늘 밤 잘 때 어제보다 더 나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게 저희 팀원에게 공유돼서 개발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잠을 잤다. 그럼 저는 축적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보다 이 회사 또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더 올라가서 진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회사에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잠을 잔다. 그럼 축적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폭발적 성장을 만들어낼 기회가 오는 거죠. 어디서든지 이전보다 나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아진 게 있다. 내가 만약에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새로운 정보를 또 파악하고 뭔가를 확인해서 더 나은 정보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됐다. 축적된 거죠. 나아진 게 있냐 없냐. 절약이 만약에 그 사람 업이면은 본질적으로 나아진 거겠지만 그 내 지금 업과 관련된 것 그것이 나아진 게 있냐 없냐. 아니면 어제랑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깎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냐. 아니면 내가 축적을 했냐. 이것만 매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매일마다 오늘 뭐가 더 나아졌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 초반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더 나아졌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기 전에 내가 그래도 오늘 뭐가 더 나아졌지? 이런 거를 스스로 검토하고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하루를 날린 것 같아서 우울해서 잠이 안 오고 뭐라도 하고 자려고 그래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본질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축적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폭발된다고 한다면 이걸 쌓는 또 다른 한편으로 돈도 아끼고 절약도 했던 거죠. 본질을 희생하면서 아니면 본질을 외면하면서까지 절약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은 안타깝지만 안 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본업이 없습니다. 업으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축적되는 게 없으니까 궁상도 안 떨 거니까 일단은 즐기겠습니다.
네, 즐기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무실 때 내가 무엇이 쌓였는지, 무엇이 축적됐는지, 어제와 달라진 게 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은 노력들과 하나하나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빛나게 할 겁니다. 이제는 MZ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죠. 80년대생은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마음은 대학생이다. 아니면 내가 뭐 엊그저께 제대한 것 같은데, 이런 말들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이요, 생각보다 너무 짧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기에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진짜 그렇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되는 거, 첫 번째는요, 허언증입니다. 저는 사실 허언증 환자였어요. 이걸 하루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저는 한 서른이 넘어서 이걸 버렸죠. 맨날 꿈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았죠. 말하는 대로 실제로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꿈을 말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죠.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허언증 소리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꿈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냥 밥 잘 먹고 사는 게 꿈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달라졌죠. 요즘에도 여기저기 인터뷰를 가다 보면 저한테 꿈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조짜리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요, 다들 그냥 웃어요. 웃고 진짜 그러려면 뭘 하고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꿈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익의 배수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 또는 상장하는 걸 통해 부를 이루는 방법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역산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 20배의 가치, 이익의 20배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업종에서 500억 정도의 이익을 만들면 1조의 가치의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월로 나눠보면 어때요? 그러면 월에 한 40억 정도 이익을 남기면 되죠?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걸 다시 살펴볼게요. 저는 유튜브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월에 40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냥 생각해도 한 40명 있으면 되겠네요.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육,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 체계, 이런 걸 만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와 정서적 가치가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으려면은 내가 고용을 이 유튜브 채널 내가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될 것이고, 평소 내 얘기를 듣던 사람 중에 하면 좋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만들고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하면서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것,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허언증으로 살 때는 계획이 없었냐? 아니에요. 그때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요, 내 목표에서 역산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청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계획이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로 뒤덮여 있는 계획표, 똑같은 이름의 계획표지만 이게 갖고 있는 무게가 완전 다른 거죠. 똑같이 10개의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계획표라고 해볼게요. 하나는요, 내 목표에서 나온 계획표고요. 하나는 남이 시킨 계획표예요. 두 개를 다 지우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계획표가 현실 세계로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둘 다 목표를 현실로 만들죠. 근데 하나는요, 그 목표가 다른 사람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목표고요. 하나는 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목표예요. 남이 준 일로 계획표를 채우면요, 그 일을 해냈을 때의 열매도 고스란히 그 계획을 만든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허언증의 삶을 너무도 늦게 버린 거예요. 실제 내가 원하는 게 있음에도 거기서 계획을 뽑아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귀찮다 보니까, 월급 들어오다 보니까 내 꿈은 그냥 갖다 버리고 남이 준 계획표로 그냥 다 채워낸 거죠. 그리고 나는 바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던 거. 그게 저는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인공병이에요. 주인공병.
저는 어릴 때 남자애지만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좋아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을 받게 되거든요. 뭐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뇌리에 그게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시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한테 발생한 어떤 일도 사실 섭섭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어떤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새벽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느라고 새벽 4시까지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일이지 사실은 시련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많은 선배들이 거기서 묵묵히 해오던 일이었던 거죠. 월급이 168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시련이라고 생각했죠. 너무 적게 받는다. 근데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거는 옛날에 받던 월급이고 지금 2023년에도 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올라와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유명해지면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사람을 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일어나서 빛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련병, 주인공병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이것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죠. 냉소주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게임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아내와 싸우고 이런 모든 이유들이 사실은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죠. 환경이 만약에 문제라고 했다면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나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은 내가 문제였는데, 직장이 만약에 별로라면 그 직장을 들어가기로 한 내가 문제였는데 도대체 이 감사한 마음은 갖지 않고 나한테 힘든 부분들만 생각을 했죠. 어줍지 않은 주인공병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힘든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면 행복이 그때 그냥 그 힘든 걸 지워야 행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데렐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신데렐라에 나오는 요정 할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지금까지 쌓여있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행복을 갑자기 어느 날 제 앞에 그냥 뿅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주변 일이라는 일은 모두 다 시련이고 불행이고 진짜 요정 할머니가 나타날 날만 기다리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낭비됐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의존병이에요. 내 삶에 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의 방향을 선택했었냐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기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에게서 나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해보면은 혹시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쓰레기를 모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그렇게 모았던 거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관계도 혹시나 싶어서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천 개가 됐어요. 그래서 4,000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하지 않은 만남도 가져야 되고 해야 하는 일들은 그 사람 만나는 데서 시간 쓰니까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돼요?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자는 시간 7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12시간 빼면은 5시간 남는데 이 시간을 그런 쓸데없는 관계 유지하고 문자 보내고 뭐 사람 만나고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가족, 내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제 아들 이름이 주호인데요. 호야가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이거 쉬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아빠 부탁이니까 이거 한 번만 먹어봐. 그리고 또 먹게 만들어야 되고 너무 어려워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기호를 바꾸는 거는요, 내 자식도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자식도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남한테 싫어하는 음식도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이 난데 그걸 바꾸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허망한 일이었을까요? 정말 시간 낭비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들일 시간이면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겠죠. 맨날 웃으면서 실실거리고 얘기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시간 다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고 후회가 됩니다. 제가 후회하는 3가지, 여러분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허언증, 두 번째가 주인공병, 세 번째가 의존병. 이것들을 혹시라도 제 애가 가질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 호야한테는 이걸 갖지 않도록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 드리자면 저 3가지 상태에 제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누구의 말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시고요. 괜히 가서 조언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자격지심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화살이 당신한테 맞춰지고 당신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공유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낸 사람도 욕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의 안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징조라. 이거 진짜 제가 이런 제목은 많이 봤는데 진짜 딱 이거다, 완전히 그거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현상,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겪었던 거, 부자가 되기 전에 나한테 일어났던 신호예요. 징조. 바로 자꾸만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할 일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루틴한 일을 했었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할 거기 때문에 할 일을 놓친다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수한 신입들한테 되게 엄격하게 대했어요. 왜냐면 나는 매일 하던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이고 절대 까먹지도 않고 그런 반복적인 일이에요. 근데 내 밑에 후배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실수를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매일매일 했던 일이니까. 제가 원래 할 수 있는 양이 100이었다면 제가 하고 있던 일이 10이었던 거예요. 10까지 난이도가 낮아진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는 어려움도 없고 사고도 안 일어나고 실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모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루에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나한테 일어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도 내 역량 안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가 하는 일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죠. 왜냐면 저는 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놓고 다음 걸 한다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지금 하는 거를 그대로 하면서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더 얹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하던 업무량에다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거예요. 하나 추가됐을 때 괜찮았죠. 2개 추가됐을 때 괜찮았어요. 근데 압도적인 양이 추가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우선순위라는 게 필요해지고 정리가 필요해지고 메모가 필요해지더라는 거죠.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저는 되게 괜찮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나 메모나 우선순위가 처음에 왔는데 뒤죽박죽이었고, 그거를 메모하거나 내가 정리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 없는 순간까지 회사가 기다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바깥 세상에서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기서는, 회사 안에서는 그렇게 돼봤자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얻는 게 감봉, 아니면 정직, 이 정도가 거의 범죄 수준 저질렀을 때 내가 받게 되는 페널티인 거예요.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걸 실수하게 되면 내 장사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넣었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정리, 메모 이런 게 무조건 필요해지게 된 거죠. 여기에 쓰는 거, 내 생각을 글로 남겨놓는 거, 그런 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2, 3 더하기 3 아니면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 100 더하기 100, 세 자릿수더라도 1024 더하기 1024 이런 거 우리 그 램 계산하면서 되게 익숙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내가 적을 필요가 없는데 뭐 더 작게 123 곱하기 14 이런 거 하면은 적는 수밖에 없어요. 123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적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걸 암기하고 있다라는 건 그 순간적인 기억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하루치를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행동을 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순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평범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업무는 이 정도 수준에서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돌파해내려면 업무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되고 일의 양을, 그러려면 이거를 적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암산 같은 상태예요. 어떤 숫자는 암산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어떤 숫자부터는 암산하는 거는 미친 짓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그거죠. 자꾸 내가 실수를 한다. 왜냐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다 보면은 메모가 필요해진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스케줄링이라는 게 필요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일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나한테 리턴이 많은 일, 그런 걸로 다시 삶을 배열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성장 속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라톤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마라톤을 처음에 달릴 때 아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그 시점을 지나는 모든 사람한테 한번 쫙 뿌려지게 돼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럼 거기서 한번 싹 걸러지게 되죠. 가다 보면은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때 한번 쫙 뿌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말고 마음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왔다는 거를 내가 깨닫기만 하면, 지금 내가 아픈 만큼 지금 이 경쟁 업체들, 지금 내 옆에 있는 모든 경쟁 업체들이 이 아픔을 겪는다는 것을 아는 것.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더 행복한 이유죠. 네. 그죠? 그거를 넘어서면은 내가 이기겠다. 여기서 몇 명 떨어졌다. 뭐 내가 유튜브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그때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 내가 한 50%는 이겼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그걸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사임당 채널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들었겠어요? 계속 들죠. 예, 근데 저는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 당했냐면은 183만에 당했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살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근데 어느 순간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자꾸만 일을 놓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걸 시도했는데 계속 실수하게 되고, 놓치게 되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내가 실수를 한다는 거를 자꾸 부정적 피드백을 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 단계에서 다 그만둔다는 거죠. 예, 낚시도 그래요. 저 붕어 낚시 좋아하는데, 붕어 낚시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넘기고 나면은 더 매니아가 돼.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는 부자가 되는 징조 중에 하나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신승리를 한 거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경쟁 업체들 이거 다 겪고 있어. 이거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왔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도 왔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왔다는 거죠. 세상은 협력 게임도 있지만 분명히 경쟁적인 요소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게임에서 부자 될 때 느낀 건데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골드가 많았어요. 저는 골드 파티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번 골드를 온라인 사이트에 팔아서 좀 근근히 생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엄청나게 부자였죠.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게 부자가 되는 거는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일을 그걸 못하고 있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저 게임에 빠졌을 때요, 수업을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수업을 쬐어요. 대학교 수업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여자친구랑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고향집에 내려가는 건 물론이고 물 사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물 마시는 것도 참았어요. 밥 먹는 시간 당연히 아깝게 느껴지죠. 왜냐면 나는 그 안에서 부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외에 나머지 행동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이 골드를 채굴하는 행위, 이 던전, 내가 매주 갔던 던전이에요. 그때 지금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이 던전이 한번 싹 리셋이 돼요. 그럼 이거를 진짜 빨리 다 돌아요. 근데 이 과정이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벌써 몇 개월째 똑같은 던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 행위를 보면은 마우스를 클릭하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은. 실제 행동은 여기 키보드 누르고, 그쵸? 그러면서 토크온으로 누구니 바닥 피하세요, 바닥 보세요, 이거 계속 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를 다시 떠올렸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이걸 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여행을 가도 흥미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생각이 들고, 이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만나도 할 얘기도 없고, 와우 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와우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 재미도 없어. 아무 재미도 없어요. 네. 공략법, 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힐러를 한 명 빼고, 힐러가 좀 구하기 어렵거든요. 힐러 한 명 빼고 2힐 원힐 극딜 파티 구성법, 이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세계도 되게 비슷하더란 거예요. 실제 세계도 제한된 소스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그 게임에 몰입하는 것처럼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무리가 있어요. 그런 무리. 사실 이 채널을 보는 분들은 약간 그런 무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내가 그냥 유튜브 보면서 웃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거기서 깨달은 거는 그 일을 못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여행을 가 있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 외에 나머지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조차도 부자가 될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자꾸만 할 일을 놓치게 된다. 두 번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세 번째 징조는 그 일을 못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느낌을 어떤 분야에서건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는요, 이 세 가지 느낌을 게임을 할 때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느낌을요, 현실 세계에서 느껴보자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현실 세계에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느낌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때의 감각을 좀 살려보시면 지금의 빠른 성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그런 회사 운영하게 됐죠. 너무 운이 좋게도요.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기억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인터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촬영도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마치 이제 상처가 아물기 전에 막 쓸리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펌프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에서 계속해서 화살표가 쏟아지잖아요. 그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명의 사람이 연락이 오고 출연 신청을 하고 만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야, 저 새끼 싸가지 없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런 문자도 많이 받았어요. 너 싸가지 없게 답장을 안 하냐, 그런 것도 있고, 뭐 모르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었고, 아는 분인데 그런 분도 있었죠. 그냥 인간들이 다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을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만 꺼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다 배부른 소리다. 너가 100만, 180만 채널이니까 그렇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든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냥 가끔씩 이 모든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했죠. 그리고 거짓말같이 2-3달 뒤에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한 방에. 채널 산다는 사람도 나타났고, 채널 팔았고, 유튜브 활동도 못하는 상황도 됐죠,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아있고, 회사도 점점 작아지고, 이제 거의 혼자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좋았어요. 왜냐면 너무 지쳤거든. 완전히 번아웃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뭔가 심심하고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DM이 만나고 싶다고 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마팔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저랑 만나서 뭘 깨달았다, 자신이 저에게 DM을 보내서 기회를 따냈다, 이 자체를 홍보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만나주면서 나는 안 만나주냐, 나는 뭐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만나는 거냐, 쟤는 뭐 어려서 만나주고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만나주고 이런 거냐, 뭐 별 얘기가 다 오는 거예요. 저는 혼자 만나서 제가 밥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고 그랬으면은 이제 조용히 혼자만 그러고 가면 좋은데, 그걸 또 블로그나 인스타에 자기가 그냥 올리는 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자신이 DM으로 주원기를 설득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그것으로 만남을 따낸 제안법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또 그런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거나 팔로워 유치하거나 이런 데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 홍보가 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 다른 사람이 그분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또 제안이 오고, 만나자, 왜 쟤는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줘, 이런 게 계속 오고, 내가 모자라서 그러냐, 제가 모자라서 그런다면 더 성장해서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답장을 안 한다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질 때는 적어지는 대로, 또 그렇다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대로 고민이 같이 늘어난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불평이 있는 거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많던 적던 그런 거와 관계없이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관계에 의해서 감정과 상태와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는요, 도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도박? 뭔 소리야? 이 관계,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 못 정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 관계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구성이 됐어. 그럼 나는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삶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감정과 좋은 상태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이 관계가 나를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그날은 안 좋은 거예요. 랜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이 너무너무 이게 커지는 거예요. 룰렛을 돌리는 거죠. 오늘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 주변 관계가 계속 조음으로 갈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가 절대 없잖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 가면은 매일 좋게 느껴지던 그 집단이 갑자기 이상한 관계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좋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삶은요, 나에 의해서, 나의 어떤 주체적인 방향에 의해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은 관계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 관계에 뭐가 되냐? 진짜 위험한 말이지만 관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은 뭐냐면, 내가 그날 누구를 만나냐, 그리고 그날에 내가 어떤 집단에 있었냐, 내가 그날 누구와 대화했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에너지, 내가 가져왔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그냥 그 사람들에 다 달리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동정 던지기 같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 택시에서 누굴 만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 회사에 처음 취업했는데 거기 팀원들이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 누가 발령을 났는데 그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고통받는데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만남과 관계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관계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내가 관계를 주도해야 돼요.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영향력을 내가 받지 않고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내가 받는 상황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에 가도요, 나의 영향력이 그 집단의 다른 사람에게 가게 만드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계에서 영향력이 나에게 오는 것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이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이 관계라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거냐면 영향력의 방향, 그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향력의 방향. 이 방향이 누구한테 가냐? 나한테서 타인에게 가냐? 아니면 타인에게서 나한테 오냐? 이제 영향력의 방향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갈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100을 썼으면 이제 한 10 정도 그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표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가 움직이게 되지, 반대로 직원이 원하는 대로 사장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럼 영향을 누가 받아요? 직원들이 받아요. 그럼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인데요, 저는 영원히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아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위가 높으면 영향을 주기 조금 더 수월한 건 맞지만 결국은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그냥 직급이 더 높은 사람들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맨날 휘둘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뭐가 중요하냐? 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나에 대한, 다시 말하자면 자아가 굉장히 튼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아가 튼튼한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자아가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아예 유럽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에고가 센 사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고가 너무 약한 사람은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은요 자기를 꺾어 내리는 것이 더 좋다고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때까지는, 그 밑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날 맞고 이러면서 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자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에 대한 병적인 경계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탁에 계속 이끌려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 파견직으로 YTN 국제부에서 편집팀 일을 했었습니다. 밤새서 근무하고 3교대 돌아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정규직 기자로 일하는 분이, 진짜 저보다 엄청 선배고 멋진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야, 사회는 정말 무서운 곳이야. 사회는 쉬운 데가 아니야. 사회는 아주 냉정한 곳이야. 치열한 곳이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제가 엄청 들었어요. 그럼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편집팀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가는 거에 영상 편집 누구누구 맨 마지막에 자막 붙잖아요. 그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해서 이 불신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 진짜 멋지다, 나 저렇게 되고 싶어야지 하는 그 정규직 기자님이 같이 이제 국제부에서 편집팀 일을 하면 밤을 새거든요. 밤 새면서 야, 너 이거라도 먹어라 하면 치킨 사주면서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의 저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 자체에 영향을 받는 크기가 훨씬 작아지겠죠. 더 많이 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기고 방향성도 이제 생겼으니까.
예. 생각이 타인의 지배를 받으면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인생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인생도 지배를 받아요. 긍정적인 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은 다 튕겨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적당히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고 체력도 나쁘고 그런 애가 어떻게 그걸 하냐. 분수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분수를 알아라.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유튜브 한다 그러면 너가 무슨 인플루언서가 되겠어? 분수를 알아라. 뭐 스마트 스토어 한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분수를 알아라. 지금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가 뭘 그걸 어떻게 해? 분수를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작고 가녀린 그 자아를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유, 그 말이 맞네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책만 많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거 보고 그냥 영향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가녀린 자아의 끈마저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튼튼한 자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정하려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얼굴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삶 내가 정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계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인생 전체가 뒤틀릴 리가 없어요. 왜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가 좋고 나쁜 것, 그것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 받아서 그렇거든요. 예.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영향을 내가 주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영향력의 방향을 주는 걸로 바꿔야 된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계속 주면 그 사람 그냥 만나지 마세요.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소셜 레벨이나 모든 부분이 다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경우가 있죠.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데 내 위치가 그게 아니야.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을 가져야 된다. 중심이 뭐냐? 자아다. 내 자아를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영향이 나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절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올렸었어요. 미안해, 나는 자유야. 이런 해시태그를 넣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아무것, 그게 되려고 엄청 발버둥 쳤어요. 근데 지금 알게 됐죠. 사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걸. 정작 그 사람은 저한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푸하하. 신나는 사실이죠.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참 웃기죠.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보고 좋아요를 거의 10,000개 가까이 눌러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가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너는 영원히 그렇게 살아. 굳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튕겨내세요. 어떻게 넌 그렇게 생각해? 아닌데? 깔끔하게 튕겨내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튕겨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직장 생활하는 5년 내내 들었어요. 5년 내내요. 세상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웃었겠어요. 증명한다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인간관계가요.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향력의 방향을 우리한테서 상대방으로 반대로 이걸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자아가요. 내 자아를 튼튼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시크릿이니 끌어당김은 사기라는 뭐 그런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뭐 제 또래 남자들이 그런데 이게 서양적 표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일체유심조. 이거는 또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관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의 방향성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주도해서 관계의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시고 나 자신에게 물을 듬뿍듬뿍 주는 그런 오늘 하루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강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무도 자기와의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좋으니까.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예 말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아를 줄여야지. 근데 자아가 너무 약해. 그래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 예.
그런 말에 빠져서 자기를 관계의 노예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